네, 안녕하십니까. 기초부터 시작하는 부수자 214자 정복하기 8번째 강의입니다. 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8, 9, 10, 3번의 강의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하셨는데 계속해서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8강에서는 27자를 배워보겠습니다. 자연과 관련된 글자 12자, 식물과 관련된 글자 15자입니다. 자, 자연과 관련된 것은 이렇게 외산, 내천, 저녁석, 돌석, 골곡, 구슬옥, 밭전, 마을리, 기운기, 비우, 바람풍, 언덕부 이런 글자들이 있습니다. 좀 회기 어려운 글자도 있고 그렇지 않고 가끔 본 글자들도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매산입니다. 우리가 많이 본 글자죠. 산의 모양입니다. 이렇게 산이 이렇게 세 개가 솟아나 있습니다. 매산이라고 합니다. 산수는 산과 물, 자연을 얘기합니다. 화산, 화산이 터지면 불과 용암이 나오는 그러한 산을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글자를 우리가 봤습니다. 기석음입니다. 벼랑입니다. 자, 이 모양을 조금 이런 모양으로 좀 눕혔습니다. 여기 절벽입니다. 벼랑입니다. 산에 올라가면 있는 벼랑입니다.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두 개가 있으면 사실은 언덕구라는 글자입니다. 이게 언덕이라는 글자입니다. 벼랑이 하나가 있고 또 벼랑이 하나가 있고 밑에 땅이 있습니다. 이것이 세 개가 있으면 절벽, 언덕이 세 개가 있으면 이렇게 산이 되겠습니다. 외산입니다. 이 산 위에 이렇게 산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이 산 위에 다시 언덕이 있습니다. 이 언덕이 산 위에 있습니다. 이것을 큰 산악이라고 합니다. 산이 있는데 그 위에 다시 또 언덕이 있어요. 그러면 큰 산악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큰 줄기의 물이 흐르는 모양으로 내천이 있습니다. 자, 이걸 앞에서 우리가 요일을 할 때 배운 물숫자와 비슷합니다. 물숫자는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실선이 있고 바깥으로 점선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천자는 실선이 바깥에 있고 가운데는 이 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물수는 작은 물이 흐르는 것, 작은 겨울물이 흐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졸졸졸. 이 글자는 큰 물이 흐르는, 큰 줄기의 물이 흐르는 모양이다 해서 내가천을 얘기합니다. 하천, 그러면 우리 강과 같은 그런 물줄기를 얘기합니다. 산천, 산과 강, 자연을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 내천에 머리혈이 붙어 있습니다. 내천에 우리 앞에서 배운 머리혈이 붙어 있습니다. 머리가 물이 흘러갑니다. 냇가에 물이 흘러가는 데 따라서 이렇게 머리가 돌아갑니다. 그렇게 물이 흐르듯이 이렇게 머리가 돌아가는, 내 몸이 따라가는 그것이 순할 순자입니다. 그런데 이 아래의 글자를 보십시오. 아래의 글자는 이렇게 꼬부라져 있습니다. 이것이 개미허리 변천이라고 해서 같은 글자입니다. 주로 이 글자가 쓰이고 이 글자는 많이 쓰이지 않습니다. 자, 이것은 물이 큰 줄기의 물이지만 평탄하게 쭉쭉 빠지는 물이지만 이것은 이렇게 물이 흐름이 세서 이쪽으로 갔다가 때리고 다시 나오고 때리고 나오는 그런 모양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살이 좀 더 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미허리 변천 아래에 불을 뜻하는 불화를 넣으면 불과 물에 의한 자연재앙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재앙재라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자, 내천자는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이제 저녁석이라는 글자입니다. 우리가 요일에서 볼 때 월요일 할 때는 달의 모양으로 해서 이렇게 달월입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고기를 뜻하는 육달월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녁이 완전한 저녁이 되기 전에 달이 저 하늘에 떠오르기 전에 초저녁을 얘기할 때는 여기에서 획을 하나 뺍니다. 획을 하나 빼면 획이 하나만 있는 것이 됩니다. 이것이 저녁에 나타나는 초승달 모양이다. 이런 글자가 되겠습니다. 이걸 좀 눕혔습니다. 좀 눕혀 쓴 글자가 저녁석이라는 글자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두 개가 있는 달월이 달을 뜻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고기를 뜻한다고 됐습니다. 그렇다면
획이 하나 빠진 이것도 고기를 뜻하는 경우가 있겠습니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아침과 저녁은 조석이라고 합니다. 아침조와 저녁석에서. 저녁에 해가 이렇게 뉘어 기울어지는 것을 석양이라고 합니다. 기우는 저녁에 해를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이것이 저녁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앞에서 배운 점복이라는 글자를 넣었습니다. 점복입니다. 점은 주로 아침에 칩니다. 아침에 정신이 맑을 때 점을 치는데 경우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저녁에 쳐야 될 경우가 생깁니다. 그때 치는 점은 예외적인 거다 해서 밖을 얘기합니다. 통상적인 것을 벗어난 예외적인 것을 해서 밖외를 뜻합니다. 자, 이것이 저녁을 뜻하지만 고기를 뜻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육달을 해서 획이 하나 빠진 걸로 보면 이것이 고기입니다. 고기가 두 개나 있습니다. 이것이 많다는 뜻입니다. 많을 다가 되겠습니다. 아래의 글자는 돌석입니다. 앞에서 본, 자, 우리가 이런 기슬을음이 있습니다. 기슬음입니다. 절벽을 뜻합니다. 이 절벽 아래에 돌이 굴러 떨어졌다는 그런 모양입니다. 이것이 모양이 바뀌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목석은 나무와 돌을 뜻합니다. 우리가 사람도 저 사람 목석 같은 사람이야 하면 나무나 돌처럼 별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그런 무감각한 사람을 일으켜서 목석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옛날에는 돌로 이렇게 도구를 만들어 쓰던 시대가 있습니다. 돌로 만든 도구를 석기를 하고 그것을 사용하던 시대를 석기 시대라고 합니다. 자, 돌이 있는데 이 앞에 손을 뜻하는 제방변을 붙여보겠습니다. 손으로 돌을 드러냅니다. 이렇게 돌이 많은 밭이에요. 그래서 밭을 일구기 위해서 돌을 다 드러냅니다. 그리고 어떤 지역에 돌이 많습니다. 이 땅을 넓히기 위해서 돌을 다 거두어냅니다. 그래서 넓힐 척이라는 글자가 제방변의 돌석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구슬옥이라는 글자입니다. 구슬옥. 자, 옥을 세 개의 옥을 끈으로 묶은 모양이라 했는데 여러분 보니까 세 개가 넘습니다. 자, 이 획에서는 세 개의 옥입니다. 세 개의 옥을 끈으로 묶은 모양이다 해서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런 모양인데 점줄을 하나 찍습니다. 찍어서 구슬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구슬이란 무엇입니까? 구슬은 공과 같은 둥근 것을 구슬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옥이라고 할 때 옥은 다 둥근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옥의 모양은 여러 가지입니다. 옥이란 것은 모양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재질을 뜻합니다. 그래서 구슬처럼 만든 것을 옥으로 구슬처럼 만들면 그것이 구슬이고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락지처럼 만들면 이것은 환이라고 합니다만 이것도 구슬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슬의 옥은 모양이 아니라 재질을 뜻한다. 옥돌을 뜻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옥석은 옥과 돌입니다. 옥은 귀한 돌입니다. 석은 흔히 많이 늘려져 있는 그런 흔한 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귀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뜻할 때 옥석이라고 합니다. 백옥. 옥에도 색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흰 옷은 백옥이다. 백옥 같은 피부,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자, 아래의 글자는 큰 도끼의 모양입니다. 우리가 선비사를 할 때 선비사는 작은 도끼라 했습니다. 작은 도끼인데 위에 선이 하나 더 있어서 이제 큰 도끼가 됐습니다. 큰 도끼는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실전에서 이렇게 싸우는 무기가 아니라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모양의 도끼를 가지고 그 모양을 임금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구슬옥이 다른 글자와 합쳐서 붓으로 쓰일 때는 이 점을 없애고 임금왕으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임금왕이라는 글자와 함께 구슬옥변이라는 그러한 붓으로서의 기능과 붓수 이름이 있습니다. 자, 대왕이라 하면 아주 위대한 왕을 얘기합니다. 세종대왕이나 광개토대왕처럼. 왕자는 왕의 아들입니다. 예,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을 말합니다. 자, 여기에 이런 글자가 있습니다. 구슬옥변의 볼견자입니다. 이것은 구슬을 보면 자세히 보면 구슬에 있는 결이 나타난다 해서 나타날 현이 되겠습니다. 구슬을 본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구슬옥변에 마을리를 서면 구슬을 잘 닦으면 또는 옥을 잘 닦으면
옥을 잘 닦으면 여기에 마을에 논에 이렇게 논둑 길이나 이런 것이 다 나타나듯이 결이 나타난다는 뜻으로서 다스를 리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나타날 현이나 다스를 리는 임금왕자를 썼지만 구수를 뜻하는 구수로 변이 되겠습니다. 위의 글자는 밭전자입니다. 밭이 네모나게 구획된 모양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밭과 논을 얘기합니다. 밭은 물이 없습니다. 그러나 논에는 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밭 위에 물 숫자를 쓴 것이 논답자입니다. 논답자는 중국에도 없고 일본에도 없는 한국에서 만든 그런 글자가 되겠습니다. 화전은 들이나 산에 나무나 풀을 태워서 그것을 자양분으로 해서 농사를 짓기 위한 만든 밭을 화전이라고 합니다. 자, 밭에서 힘을 쓰는 사람을 남자라고 합니다. 밭에 나가서 힘써 일하는 사람이 남자입니다. 밭과 흙을 합친 모양이 마을리가 됩니다. 위에는 밭이 있습니다. 아래는 흙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것이 마을리가 됩니다. 밭과 흙이 있어야 사람들이 살고 그것에 마을이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달리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일시에 흙토를 쓴 것을 모일사라 그랬습니다. 모일사이지만 토지신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토지를 다스리는 신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마을과 흙, 밭과 흙, 그것이 아니라 밭과 토지신, 밭이 있고 그 땅을 관장하는 토지신이 있어야 마을 사람들이 모이고 마을이 생긴다 해서 마을리라고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동리란 말이 있습니다. 동리는 우리가 흔히 쓰는 동네가 이 동리의 손, 마을리가 변한 글자입니다. 그리고 마을과 마을 사이에는 일정한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리에는 거리를 뜻하기도 합니다. 어떤 거리, 1리, 2리, 5리, 10리, 그래서 100리, 1000리, 만리라는 이런 길의 단위로도 쓰입니다. 자, 이것은 기운기인데 위에는 수증기가 구불구불 올라가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입니다. 이런 것을 모양을 정리한 것이 하나, 둘, 셋, 넷 이것이 기운기입니다. 자, 수증기가 올라가는 기운, 위로 올라가는 기운입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기운을 내기 위해서는 밥을 많이 먹어야 됩니다. 밥을 짓기 위해서는 쌀이 필요합니다. 쌀이라는 것이 뒤에 나옵니다만 이것이 쌀미입니다. 쌀미, 쌀로 밥을 짓습니다. 쌀로 지은 밥을 먹어야 기운이 난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글자도 기운기입니다. 여기 기운기는 이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개별적으로 쓰이지만 이것은 붓으로 쓰이는 그런 글자가 되겠습니다. 주로 붓으로 쓰입니다. 자, 아래에는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는 모양입니다. 비우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비우입니다. 우수, 눈이 녹았어,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된다고 해서 우수입니다. 절기의 이름입니다. 우수경칩이면 대동강물도 풀린다는 그런 우리의 속담이 있습니다. 기우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는 빈다는 뜻입니다. 신에게 비는 것입니다. 비를 내려달라고 비는 제사를 기우제라고 합니다. 자, 바람풍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운 안석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안석괴에 이렇게 점을 하나 찍으면 배에 돛담배에 돛에 바람이 가득 실린 모양을 나타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바람이 벌레를 실어서 나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벌레를 실어 나르는 그런 바람을 바람이라고 했습니다. 벌레라는 뜻의 글자는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이런 글자가 있습니다. 벌레충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돛에 바람을 가득 하는 것이 벌레를 실어 나르는 것, 그것이 바람풍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풍수라고 하면 우리 집이나 묘자리를 보고 명당을 고르고 하는 그런 것을 동양의 음양오행에서 나온 사상을 풍수사상이라고 합니다. 풍력은 바람의 힘입니다. 바람의 힘으로 전기를 일으키는 것이 풍력 발전이 되겠습니다. 자, 조금 중요한 글자가 나왔습니다. 흙이 쌓인 언덕의 모양입니다. 이렇게 흙이 이렇게 쌓여 있어요. 이것이 언덕입니다. 글자로 정리한 것이 이 모양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글자는 1800자에 속하지 않은 2급에 속하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몰라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언덕부라는 글자가 있다는 것은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다른 글자와 합쳐서 붓으로 쓰일 때는 이런 모양으로 쓰입니다. 이것이 부라는 뜻입니다.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이 글자 어디서 보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고을읍이라는 글자를 봤습니다. 고을읍이 다른 글자와 합쳐서 붓으로 사용될 때는 이런 글자로 쓰이고 오른쪽에 오기 때문에 방이다. 그래서 우부방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부방. 우부방이 되겠습니다. 이 글자와 이 글자는 똑같습니다. 고을읍을 뜻하는 글자는 항상 오른쪽에 오고 언덕부를 뜻하는 이 글자는 항상 왼쪽에 옵니다. 왼쪽에 오면 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좌부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부방과 너무 뭐라 그럴까요? 소리가 일치시키기 위해서인지 몰라도 좌부방이라는 말을 더 많이 씁니다. 좌부변이라는 말은 거의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치를 보면 좌부변이 되겠죠. 그럼 왜 우부방이냐? 부가 무슨 뜻이냐? 바로 언덕부라는 뜻이죠. 왼쪽에 있는 언덕이라는 뜻이고 이것은 오른쪽에 있는 언덕과 같은 모양의 글자다. 사실은 고을읍이지만 그래서 좌부방이니 우부방이니 그런 얘기들을 쓰고 있습니다. 자, 언덕에 왼쪽에 언덕입니다. 언덕에 막을 방이 있습니다. 모방입니다. 모방이 있습니다. 모는 좌우로 이렇게 쭉 펼쳐나가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쭉 펼쳐나가다가 언덕에 막혔습니다. 그래서 막을 방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언덕이 있는데 오른쪽에 괴 이름 간 또는 거칠 간이 있습니다. 이 간은 멈춘다는 뜻입니다. 언덕에 막혀서 그곳에서 멈춰 있습니다. 그것이 한계입니다. 더 이상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계한이라는 글자를 씁니다. 이 글자는 상당히 많은 글자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부방과 더불어. 그래서 이 글자는 언덕부는 모르더라도 왼쪽에 오면 언덕이라는 뜻을 가진다는 것은 반드시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일시정지를 하시고 읽고 써보시기 바랍니다. 낱말 읽기입니다. 글자 만들기입니다. 여러분이 글자를 만들면 과연 이렇게 만들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하면서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식물에 관한 글자입니다. 자, 좀 복잡한 획이 많이 있습니다. 싹철을 얘기합니다. 싹이 돋아나, 떡잎이 돋아나는 것은 싹이 난다. 싹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철이라 그럴까요? 싹은 아무 때나 돋아나지 않습니다. 봄철이 돼야 됩니다. 철이 돼야 돋아납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철이라고 있습니다. 이 싹이 두 개 모였을 때 그것을 풀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풀을 초라고 하죠. 싹이 흙 위에서 자라나는 것을 날생이라고 합니다. 벼화입니다. 쌀미, 보리맥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쉽습니다. 기장서 이것도 상당히 복잡합니다만 알고 보면 쉽습니다. 향기향, 대죽, 오이과, 삼마, 가지런할제 요 어렵습니다. 장수장, 조각편, 병들의 기den력 이것은 정말 재미있는 글자입니다. 자, 좀 어렵고 재미있는 글자를 찾아서 나아가겠습니다. 싹철입니다. 떡잎이 돋아나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떡잎이 돋아납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 싹이 흙에서 돋아납니다. 흙에서. 이 모양이 바뀐 것이 날생입니다. 날생, 나다 할 때 흙에서 싹이 자라는 모양입니다. 생명이다, 생수다. 많이 쓰고 있습니다. 생일이다. 자, 떡잎이 싹철이 두 개 돋아나는 것을 풀이라고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풀초인데 단독으로는 잘 쓰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다른 글자와 합쳐서 부수를 만들 때는 이런 모양으로 쓰입니다. 풀초가 머리두로 쓰이기 때문에, 머리로 쓰이기 때문에 초두머리라고 합니다. 초두머리. 네, 초두머리. 초두머리 아래 일을 조라고 합니다만 이것이 있는 것이 별도의 풀초입니다. 이 글자도 풀초지만 단독으로 쓰이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풀을 얘기할 때는 이 글자를 쓰고 있습니다. 자, 풀초는 이런 모양으로 있고 또 이런 모양이 있습니다. 이것은 획이 하나, 둘, 셋, 세 획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띄워서 쓸 수도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똑같은 글자입니다. 자, 이제 벼화입니다. 벼는 익으면 이렇게 고개를 수그립니다. 벼가 익어서 처진 모양입니다. 자, 이 글자가 물론 쉽습니다. 삐침하고 아래 나무목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벼가 나무는 아니죠. 물론 쌀나무라고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만 모양은 쌀나무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무목이 있는데 위에 벼가 익어서 처진 모양이라서 삐침이 있는 것이 벼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벼를 이렇게 내 것으로 거둡니다. 추수를 합니다. 그것은 내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사가 되겠습니다. 원래 이것 자체로 사사인데 단독으로는 쓰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벼화를 합친 벼화와 사사사를 합친 것이 이것이 사사사다. 사사라는 것은 개인적인 것, 사적인 것, 개인의 것 그런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 벼를 칼로 베니다. 성칼도, 칼도방으로 넣게 되면 벼를 낫으로 또는 칼로 이렇게 추수를 하면 나의 양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롭습니다. 이로울 리자입니다. 그런데 칼로 이렇게 뱀으로 싹둑싹둑 자를 수 있습니다. 날카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날카로울 리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리하다 할 때는 이것이 날카롭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아래의 글자는 쌀미입니다. 저것도 기본적으로는 나무목에서 목의 기본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점주와 삐침이 있습니다. 필순대로 써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을 흔히 88이라고도 합니다. 위에 이 부분을 이렇게 표시를 하면 8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10이고 아래에 다시 10이 됩니다. 그래서 쌀을 주수를 하기 위해서는 88분의 손이 가야 된다 하는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나이 88세를 미수라고도 합니다. 자, 흰사는 백미가 됩니다. 그리고 살을 껍질을 벗길 때, 도정을 할 때 완전히 벗기지 않고 그 껍질만 살짝 벗겨서 색이 조금 거무스레한 쌀을 현미라고 합니다. 자, 쌀이 이렇게 있습니다. 쌀이 있는데 착받침을 붙여보겠습니다. 착받침은 간다는 뜻입니다. 쌀을 이렇게 뿌렸습니다. 쌀을 뿌려서 쌀이 여기저기로 흩어다닙니다. 미혹할 미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미로 할 때서는 미혹할 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보리라는 뜻의 맥이 나왔는데 정말 글자가 어려운 것입니다. 자, 벼는 벼화자였습니다. 이렇게. 보리는 옛날에 원래 어떻게 썼냐 하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것이 보리였습니다. 이것이 벼였습니다. 벼는 익으면 이렇게 고개를 숙입니다. 그러나 보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보리는 꼿꼿이 씁니다. 그래서 내려오는 획이 없습니다. 이것이 보리였습니다. 그런데 옛날 중국 중원에는 보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잡곡으로 생활을 했는데 서역에서 서쪽 지방에서 보리가 전해져 왔습니다. 서쪽에서 온 것이라고 해서 이 보리가 온다는 뜻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리를 뜻하는 글자를 새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 보리를 뜻하는 글자가 오다는 뜻으로 바뀌었어. 새로 이제 보리라는 글자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과 같은 여기에서 원래에다가 온다는 뜻의 글자에 발을 뜻하는 글자를 넣었습니다. 우리가 발을 뜻하는 글자가 이렇게 앞에서 두 개 있었습니다. 이 두 개는 크게 이렇게 따지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이것은 발을 뜻하는 글자인데 중간에 이렇게 끝까지 가지 않고 좀 끊어진 모양입니다. 좀 끊어진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리맥으로 했습니다. 왜 발을 넣었을까요? 보리를 가을에 심으면 겨울 되면 땅이 얼어서 부풀어 오릅니다. 그것을 제대로 밟아주지 않으면 얼어서 이제 보리 농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리는 밟아야 된다 해서 밟는다는 발을 뜻하는 글자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보리맥이 되었습니다. 맥은 맥주라는 글자를 만들죠. 보리로 만든 술입니다. 소맥이라는 것은 밀을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얼굴 낫면을 배웠습니다. 낫면. 낫면인데 여기 앞에 보리를 뜻하는 글자를 넣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밀가루 면입니다. 국수를 말하는 밀가루 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800자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냥 이런 글자가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되고 보리 가루로 만들어서 발음이 면이다. 그래서 밀가루 면이다. 는 것을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온다는 뜻으로 내가 바뀌어서 내일은 오는 날입니다. 아직 오지 않았지만 이제 곧 올 날을 내일이라고 합니다. 자, 기장서입니다. 기장. 찰기가 있는 기장의 모양입니다. 기장은 조보다는 조금 큽니다. 그리고 수수보다는 좀 작습니다. 이러한 벼와 비슷한 모양의 이러한 곡식이 기장입니다. 기장은 예전에는 아주 중요한 곡물이었습니다. 오곡의 하나였습니다. 기장도 곡식의 하나이므로 벼화자가 들어갑니다. 벼화자가 들어갑니다. 벼화가 들어가는데 여기 아래를 구분을 하고 다시 아래 물수가 들어갔습니다. 이 아래 물수가 들어간 것은 살기가 있기 때문에 아래 물수가 들어갔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장에 물을 부어서 술로 만들었다. 그래서 이 물수가 들어갔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기장입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나무가 있는데 나무의 껍질을 이렇게 벌리고 나면 액체가 떨어진다. 이것이 옷이다. 옷칠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삼수를 붙였어도 옷칠이라고 했습니다. 이 옷칠과 기장서는 위에 삐침이 있느냐 없느냐 그 하나의 차이입니다. 자, 향입니다. 향수 또는 향기 할 때 쓰는 향입니다. 기장에서 좋은 냄새가 나는 모양이다. 그리고 또는 벼로 밥을 지어서 그 밥을 먹을 때 나는 향이다. 배가 고플 때는 밥 냄새가 가장 좋은 향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벼화다. 입으로 먹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향입니다. 기장에서 좋은 냄새가 난다고 하는 것은 아까 앞에서 기장서가 있었는데 이 기장서와 이런 모양을 합쳐서 이것이 생략되고 나머지 남은 글자가 이렇게 향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아래의 글자는 대죽입니다. 대죽은 다른 글자에 붓으로 쓸 때는 대부분 머리로 오기 때문에 대죽 머리라고 합니다. 대나무 잎이 늘어진 모양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긴 대, 장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 예전에 어른들이 이렇게 대나무로 만든 긴 담뱃대, 곰방대를 장죽이라고도 합니다. 죽도 대나무로 만든 칼입니다. 검도 연습을 할 때 쓰는 그런 칼이기도 합니다. 오이줄기와 그 열매의 모양이라 해서 이것을 오이라고 합니다. 또는 참외를 뜻할 수도 있습니다. 오이줄기와 그 열매입니다. 우리가 손을 다룰 때 나온 손톱조와 비슷합니다. 손톱조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오이과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획이 하나 더 많습니다. 그래서 과전이라면 오이밭, 외밭, 참외밭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오이밭 앞을 지날 때는 거기에서 발을 들여놓지 마라. 신권을 매기 위하여 이렇게 고개를 몸을 수그리면 오이를 따가는 걸로 오해를 받기 때문에 오이밭을 지날 때는 이렇게 몸을 구부리고 신발을 들여놓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이 앞에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이 있으면 아들 자자가 있으면 외로울 고가 됩니다. 고아라고 할 때 외로울 고, 고독이라고 할 때 외로울 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위에 글자는 쌈마입니다. 삼배. 삼껍질을 벗겨 처마에 넣어 말리는 모양입니다. 자, 이것이 이것이 기술음입니다. 이것은 집음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도 쓰고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원래 이것은 절벽을 뜻하는 기술음이지만 이것이 집을 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옛 글자에는 기술음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정리된 글자는 집음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삼마, 이것이 삼껍질을 벗겨 처마에 넣어 지붕 처마에 넣어 말리는 모양입니다. 이 글자는 안에 들어가는 글자가 이렇게 꼬부라질 수도 있습니다만 나무목으로 쓰기도 합니다. 쉽게. 같은 글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으로 만든 것은 마직물, 천을 마직물이라고 합니다. 신라 경순왕의 마지막 임금 경순왕의 아들은 나라가 망한 것을 슬퍼해서 베옷을 입고 마이를 입고 금강산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마이태자라고 하죠. 쌈은 또 이렇게 부드럽게 하기 위하여 돌에 갑니다. 이 쌈마를 돌에 간다는 뜻에서 갈마라고 합니다. 간다. 이렇게 문질러 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아래 글자는 정말 어렵습니다. 가지런할 재입니다. 곡물의 이삭이 나란히 패 모양을 해서 왼쪽에는 글자가 간단합니다만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이 글자로 쓰면 좀 편하겠는데 어쨌든 바뀌었습니다. 글자가. 획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넷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제입니다. 가지런하다는 것은 일제히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애국가 제창하면 일제히 가지런하게 부릅니다. 애국가 제창. 애국가 합창이라고는 잘 안 하죠. 있는 사람들이 전부 일제히 함께 부르는 것을 제창이라고 합니다. 가지런하게. 일제히 뭐 한다 할 때도 이 글자입니다. 일제히. 자, 여기에 물을 뜻하는 물수를 삼수면을 붙여봤습니다. 물을 건널 때는 다 함께 가지런하게 같이 건너야 된다. 따로따로 건너면 물살이 휩쓸리니까 다 같이 가지런히 건너야 된다 해서 그 물을 건넌다고 할 때 제가 되겠습니다. 건널 제. 우리가 경제, 정치, 경제할 때 제자가 이것이 됩니다. 나중에 1800자에서 나올 때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재미있는 글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나무목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원래 이 나무목은 줄기와 가지와 뿌리를 이렇게 합친 모양의 글자입니다. 그래서 모양을 그려보면 이렇게도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이 나무를 가운데에서 세로로 이렇게 잘랐습니다. 자르면 남는 것은 왼쪽에는 이렇게 남고 오른쪽에는 이런 모양이 남습니다. 이 왼쪽 글자가 나무 조각장이 되고 오른쪽 글자가 조각편이 됩니다. 합치면 나무 조각입니다. 자, 나무 조각이므로 조각이 다 들어갔습니다. 오른쪽에는 조각편, 왼쪽에 있는 것은 나무 조각장 이렇게 됐습니다. 장수장변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글자를 써서
장수, 장군을 뜻하는 장수장이라는 글자의 변어로 쓰이므로 장수장변이라고도 합니다. 자, 나무조각장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겠습니다. 조각편을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떠 있는 한 조각의 달이다 하면 편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무 파편을 목편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나무조각장, 장수장변을 눕혀보겠습니다. 글자를. 눕혀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것은 평상, 침상, 침대 같은 것이 모양이 됩니다. 상이 됩니다. 자, 이 모양을 좀 간단하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상입니다. 사람이 눕는 상입니다. 이런 글자가 앞에 있었습니다. 돼지의 머리 두. 건물의 꼭대기나 사람의 머리를 나타낼 때 쓰는 돼지의 머리 두입니다. 이 상에 사람이 누워 있습니다. 상에 사람이 누워 있습니다. 왜 누워 있을까요? 아파서 누워 있습니다. 자, 이 글자를 세우겠습니다. 글자 세우는 것이 가끔 있습니다. 눈목자를 사람의 눈처럼 생긴 것을 세워서 이렇게 눈목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글자도 이렇게 세워보겠습니다. 세워보면 이런 글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병들어 기댈 역입니다. 자, 병들어 기댈 역, 정말 처음 듣는 글자일 수 있습니다. 병질안, 이것도 처음 듣는 글자일 수 있습니다. 이름은 소리는 몰라도 뜻만 알면 되겠습니다. 병과 관련된 글자는 다 이것이 들어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병과 관련된 글자는 다 이것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글자가 있습니다. 병이란 것이 있습니다. 가벌병정할 때 병입니다. 여기에 넣습니다. 이 안에 넣으면 이것이 병이란 이 소리값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병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병입니다. 여기에다가 우리가 가죽피를 넣습니다. 가죽피를 넣으면 피부병 또는 피곤하다 할 때 피자가 됩니다. 가죽으로 피부에 생기는 병 또는 피곤할 피자 그렇게 되겠습니다. 지칠 피. 자, 여기에 창수를 넣습니다. 창수를 넣으면 연병, 전염병, 연병역입니다. 병과 관련된 글자는 전부 이 글자가 들어간다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재미있는데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복습을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참 많은 글자를 배웠습니다. 낱말 읽기 연습입니다. 일시정지를 하시고 뜻이 조금 이상하다 하는 글자는 반드시 사전을 한 번은 찾아봐 주셔야 됩니다. 글자 만들기입니다. 네, 이상으로 제 8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